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권력과 인간 심리의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 중에 45번째 법칙인데요. 변화를 설파하되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꾸지 마라. 이게 참 역설적이죠. 변화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의 모순. 바로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우리는 정말 변화를 원할까요? 입으로는 맨날 혁신이다, 개혁이다 외치잖아요. 근데 막상 내 익숙한 일상이 바뀌는 건 좀 불편하고 꺼려지는 마음,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권력의 기술은 바로 이 인간의 모순적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딱 공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변화의 깃발을 막 흔들지만 속으로는 이 안락한 소파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영리한 권력자들은요, 바로 이 이중적인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자신의 힘을 유지하는데 이걸 기가 막히게 활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변화에 저항하는 걸까요? 그 심리적인 뿌리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변화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그 깊은 보수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먼저 알아야만 해요.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니 해도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라는 거. 내 일상이 깨지는 걸 정말 극도로 싫어하죠. 그리고 둘째는 혁명이 만들어내는 그 텅 빈 공간, 그러니까 공백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심입니다. 낡은 질서는 무너졌는데 새로운 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그 혼란스러운 상태,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딱 뭐냐면 매일 쓰던 내 스마트폰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업데이트된 거랑 똑같아요. 분명히 기능은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당장은 앱 아이콘 하나 찾는 것부터가 완전 스트레스잖아요. 바로 이 익숙함의 리듬이 깨지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인간의 저항 심리를 그냥 무시하고 에이, 좋은 거니까 그냥 해! 하고 급진적인 개혁을 밀어붙였을 때 어떤 비극이 생기는지 16세기 영국 헨리 8세의 오른팔이었던 토마스 크롬웰의 사례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1930년대 초에 크롬웰이 수백 년 역사를 가진 수도원들을 불과 몇 년 만에 다 해체해버리는 아주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끔찍했죠? 1536년에 북부 잉글랜드에서 은총의 순례라고 불리는 대규모 반란이 터졌고요. 결국 이 엄청난 반발을 감당하지 못한 그는 4년 뒤인 1540년에 체포돼서 처형당하고 맙니다. 크롬웰의 실패는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이 문장의 핵심인데요. 대중은 그가 약속한 미래보다 그가 파괴한 과거에 더 강하게 반응했다. 수백 년 동안 지역사회의 중심이었던 종교적인 전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크롬웰이 제시한 그 효율적인 미래보다 당장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상실감에 훨씬 더 크게 분노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저항과 반란을 피하면서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뭘까요? 해답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위장술이에요. 급진적인 변화라는 칼날을 익숙한 과거라는 망토 뒤에 교묘하게 숨기는 거죠. 이 위장된 변화 전략은 한 세 단계로 보일 수 있어요. 첫째, 겉으로는 과거의 전통과 형식을 아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둘째, 과거가 오랜 시간 쌓아온 그 정당성 있잖아요. 그걸 슬쩍 빌려와서 내 변화의 명분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인데, 실제 내용물, 그러니까 알맹이는 완전히 바꾸더라도 포장지는 익숙한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왜 마키아벨리도 그랬잖아요. 예전 형식의 겉모습은 유지해야만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원칙이 실제로 얼마나 교묘하게 사용됐는지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사례가 고대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세운 다음에 렉스 사크로룸, 우리말로 하면 희생의례의 왕이라는 상징적인 직책을 만들었어요. 이 자리는 정치적인 힘은 하나도 없었는데 옛날 왕이 하던 종교의식은 그대로 주관하게 했죠. 이 작은 상징 하나가 다시 왕정시대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의 형수를 아주 효과적으로 잠재웠던 겁니다. 훨씬 더 극적인 사례는 20세기 중국의 마오쩌둥입니다. 그의 혁명은 명백히 과거를 파괴하는 아주 급진적인 공산주의 혁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 혁명을 포장할 때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을 세운 진시황의 위협을 잇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생소한 마르크스주의를 막 설명하는 것보다 수천 년 동안 익숙했던 위대한 황제의 이야기를 빌려오는 게 대중을 움직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말이죠.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입니다. 무조건 과거를 존중하는 척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어떤 때는 오히려 과거랑 완전히 단절하겠다고 선언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벗어나려는 그 과거가 모두가 잊고 싶어 하는 끔찍한 악몽이라면 어떨까요? 그럴 때도 과거를 존중하는 척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뿐이겠죠. 나폴레옹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루이 16세 시절에 사치와 타락, 귀족들의 특권으로 상징되는 앙시행 레짐하고 자신의 새로운 질서를 아주 의도적으로 대비시켰어요. 화려한 궁정문화 대신 검소하고 능력 위주의 분위기를 내세우면서 저 썩어빠진 과거와는 완전히 끝이다 라고 선언한 거죠. 그런데 이 역전 전략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절대 공백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낡은 기둥을 무너뜨렸으면 그 즉시 그 자리를 새로운 상징, 새로운 질서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극심한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을 꿰뚫는 단 하나의 진실, 그게 과연 뭘까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권력은 진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이다. 이 한 문장이 45번째 법칙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중요한 건 변화의 실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식하느냐, 바로 그게 전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목표는 사람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변화를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일으키는 변화가 실제보다 덜 위협적이고 덜 급진적이고 오히려 더 익숙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기술, 그것이야말로 장기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진짜 비결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파괴적 혁신이 찬사를 받는 요즘 세상은 어떨까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정치 세력들 보면 오히려 과거와의 단절을 외치면서 등장하잖아요. 과연 이 수백 년 묵은 권력의 법칙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제 급진적인 변화 그 자체가 새로운 권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주변의 리더들을 이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